윤자장 썰지는 위트와 해악이 담긴 만구대로 썰뿐인 시간입니다. 즉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시대로 많은 관련대들에 얽히고 설킨 우문, 밝힐 수 없는 취조원과 제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특정인을 호의로 비방한 목택이 안은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이야기들을 공론의 장으로 드러내기 위한 썰전입니다. 총 쏴서 문까 부시고 들어라서 다 끌어내! 윤 대통령은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에게도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나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하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네, 열린공감TV 정초수필입니다. 경찰장 썰전 제53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나무의 김현민 이사님 자리하셨고요. 안녕하세요. 민주연구원의 최혁진 부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저희 지난주 썰전 반응이 엄청납니다. 저희가 이제 녹화하고 있는 오늘 목요일까지 무려 60만 명이나 시청을 하셨습니다. 네. 굉장히 큰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지금 그 관련된 주요 내용들 중에 일본을 위한 밀정 역할로 김충식에 관련돼서 저희가 조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직 어느 언론도 어느 매체도 저희 열린감TV 이외에는 김충식을 조명하고 있지 않아서 참 갑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검 출범하고 또 헌재 심판이 시작되면서 김충식은 이슈의 그 중심에 오를 수밖에 없어요. 네.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전과 달라진 거는 어쨌든 공식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진 않았지만 제가 민주당 관계자들 만나면 이제 김충식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요. 예, 그럼요. 김충식의 문제는 다 아무튼 알고 오늘 있습니다. 썰전이 방송되고 나서 좀 더 김충식의 인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계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그 김충식이라는 인물이 일본의 밀정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과연 일본은 한국을 어떻게 생각할까? 국정 파트너로 생각을 할까? 아니면 자신들이 먹고 땡 다스릴 것으로 생각할까?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어떤 관계를 또 유지하고 할까? 보통 그 동맹 관계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일본과 미국이 다른 용어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동맹 투사 관계다. 처음 들어보시죠? 투사가 뭐 싸운다 할 때 투사인가요? 그렇죠. 동맹 투사 관계다. 기존의 방어 개념을 뛰어넘어서 전쟁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억지력 이상의 파트너로 자리매김을 한다라고 서로 한미 간의 동맹 관계를 격상시키는 그러한 발언들을 서슴지 않고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과 일본 중에서 어디가 더 자신들 이익에 부합된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일본이죠. 미국은 계속 일본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일본을 가장 중요한 우방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중국, 북한과 직접 땅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 말을 잘 듣는 그런 정부가 미국 입장에서는 필요한 거겠지요. 한국은 중국, 북한과 직접 땅을 맞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한덕수라는 사람이 어느 지향적인 인물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썰전 녹화일이 목요일이기 때문에 27일 아마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 결과는 자료 영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결 정족수를 판단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부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은 총투표수 192표 중 가 192표로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돈을 가장 많이 벌었던 친일 세력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지요. 외세에 맞서서 싸운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의 삶은 피폐한 반면에 일본 부역자들은 굉장히 삶은 풍요롭게 잘 먹고 잘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세에 부역하는 자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 이런 말씀 많이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일본 덕에 떼돈을 벌었던 사람들이에요. 네. 1940년대에 그때 이제 중국을 일본이 침략할 때 만주로 가라. 거기서 돈 벌어야지. 그래놓고는 조선은 자기들이 먹으려고 해서 별이 쏟아지는 만주로 갔던 그 사업가들이 오늘의 매국 친일 자본가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열린감TV에서 늘 주장을 해왔지만은 윤석열과 그 일당들 구구주의자들이죠. 그들은 늘
친일, 친미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권 국가로서의 대한민국보다는 일본과 미국에 기대어서 자신들의 이권과 영달을 위해서 대대손손 잘 먹고 땡 하려는 그런 족속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부역자들이라는 예. 겁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한덕수란 사람입니다. 한덕수는 친일, 친미 사대주의자로 알려져 있기는 하는 인물입니다. 권력 지향형 인물이고요. 줄서기 왕이란 말이 예. 있었습니다. 이 정부 저 정부에 딱 봐가지고 힘셀 것 같은 사람 뒤에 가서 제일 먼저 선착순을 줄 쓴다고 해갖고 선착수 왕이란 말도 있습니다. 선착수왕. 이 한덕수가 가만히 보면 선착덕수. 겉으로 보면 순한 표정을 짓고 다니잖아요. 네. 그리고 맹탕인 것 같고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하고 그러면서 무색무취하고 위험하지 않은 인물인 것처럼 자기를 꾸며서 사실은 꽃보직은 다 차지하고 다닌 사람이거든요. 맞습니다. 공직을 그만두고 나서도요. 중요한 자리에 가가지고 뭐 무슨 그 김현장 같은 데 가서 고문하면서 돈 그렇지. 받고 예. 무역협회 회장하고 네. 자기 이속을 챙기는 데 있어서는 뭐 물불을 안 가리는 사람입니다. 아니 예. 뭐 저기 YS 정부, DJ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요직이란 요직은 다 차지했어요. 이 양반이. 예. 그러니까 모든 정권에서 두루두루 권력의 딸랑딸랑으로 한 자리씩 잘 꿰찼던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미국 신봉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딱 간 보고 여기가 힘이 세다라고 느끼는 쪽에 줄을 서는 그런 선착순형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주미대사 한미 FTA 협상을 한 인물이기도 하고 2013년도에 일본 천황생일 축하회원에 참석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예. 당시 그 무역협회 회장 당시였는데 박보균 전 문체부 장관 후보자와 중앙일보 함께, 출신. 예, 예. 함께 참석해서 예. 논란을 빚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김 위원장의 변호사가 했죠. 아니고 고문으로 재직해서 예. 변호사법 위반 또 논란이 있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희 열린감 TV에서 특정 보도를 했던 2021년도에 S5일 사회 이사로 재직할 당시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또 저희가 보도를 했었는데 그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팀이 분석한 내용에서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해석된 문구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는데 해당 계좌주는 위안의 자금을 들고 있고 방자한 자릿수의 용량을 예금하고 있다라고 명기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돈은 깨끗하고 청결하며 범죄가 없고 분할이 가능하며 이동이 가능하며 재테크가 가능하며 동시에 채무 분쟁이 없는 합법적인 석유 무역 대금이다 라고 적혀 있었다. 즉 해당 실제 잔고는 중국 돈인 위안화인 셈이고 달러로 환산하면 10조 달러, 우리 돈 1경 3,100조에 해당하는 돈으로 USD 달러로 표기해 잔고증명서를 발부해줬을 가능성이 있다. 잔고증명서에는 명확히 USD 달러로 10조 달러가 표기되어 있다. 중요한 문구는 바로 석유무역 대금이다. HSBC 은행은 국제무역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출입상 간의 대금 지급 관련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외환신용장 또는 보증신용장을 발행하는데 은행이 대금 결제와 상관없이 대금 결제를 보증해준다. 만일 이 잔고증명서의 용도가 중국이 사우디에 또는 한국을 거쳐 중국으로 들어가는 석유 물량 등의 무역 대금 용도로 사용되었다면 사우디에 해당 잔고증명서를 제출해 보장을 받아야 하는데 이럴 경우 수출입 거래 당사자 간의 해당 잔고증명서가 필요하다. 중국 돈인 위안화가 사우디와의 무역 대금 또는 대출금 등으로 사용될 수 있을까? 작년 2023년 3월경 중국은 달러 패권의 도전장을 내밀었다. 중국이 자국의 주요 석유 도입처인 사우디의 무역 대금 결제용으로 위안화 대출을 시작했다고 중국 수출입은행이 밝혔기 때문이다. 중국 수출입은행은 구체적 대출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사우디에서 열린 중국걸프 아랍국가협력위원회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향후 3-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협력 사안을 소개하면서 석유 및 가스 무역에 대해 위안화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달러로만 거래하던 석유를 중국 위안화로 결제하는 일이 벌어진 건데 중국은 최대 원유 수입처인 사우디에 무역 대금 결제용 위안화를 푼 것이다. 윤 대통령은 2022년 11월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방한한 빈살만 왕세자와 회담에서 양국 협력 관계를 원유 수출입 중심에서 첨단 신산업과 에너지 공급망까지 아우르는
전략적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면서 사우디와 한국 기업 간 투자 MOU 및 계약 26건을 체결했다. 그리고 이어진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 방한 이후 사우디는 구조 2,580억 원을 들여 울산 온산산업단지에 석유화학시설을 짓는 샤인 프로젝트 착공식을 작년 3월 열었다.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각별한 우정과 신뢰를 상징하는 샤인 프로젝트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드립니다. 울산의 사우디 원유 530만 배럴을 비축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사우디 아람코의 원유를 비축하는 사업에 윤석열 정부가 한국을 원유 비축 기지로 아람코에 대여해 준 것이다. 아람코는 이 물량을 중국 등 해외에 판매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렇다면 해당 김춘식 집무실에서 발견된 잔고 증명서는 중국, 한국, 사우디를 연결하는 석유 사업 대금의 증빙 자료인 걸로 추정된다. 그런데 왜?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엄청난 돈이 들어있는 잔고 증명서가 하필 윤석열 대통령의 장인으로 통하는 김춘식 씨의 집무실에 있었을까? 그 이유는 사우디 국영 아람코 석유공사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남아시아 하나나 일본이 아닌 만약 한국을 사우디 중국 간 석유 무역에 있어 중간 비축 기지로 한다면 과연 누가 이익을 볼까? 바로 S오일이다. 이유는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는 해당 물량을 자회사인 S오일에 공급하거나 중국 등 해외에 판매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그렇다. S오일은 쌍용그룹이 공중분해되면서 쌍용정유에서 한진그룹 등의 지분이 넘어갔다가 2014년 한진그룹이 가지고 있던 지분 전체를 아람코에게 넘겼다. 현재 아람코는 사우디 왕실이 100% 지배하고 있으며 S오일은 아람코의 자회사인 셈이다. 앞서 말한 2022년 11월 사우디 총리를 겸임 중인 모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방안에 그의 얼굴이 크게 그려진 대형 현수막을 S오일 사옥에 내걸기도 했다. 그리고 한국이 중간기지 역할을 하는 계획을 한창 실행하던 시점인 2021년에서 2022년 무렵 S오일의 사회이사는 현 국무총리 한덕수였다. 아니 한덕수하고 SOE. 김충식하고 네, 네트워크가 있네요. 그렇죠. 놀랍습니다. 연결되었습니다. 놀라워요. 네. 그리고 2022년 5월 달에 국무총리에 임명이 돼요. 이게 김춘식이 밀었다라는 후문이 있었습니다. 아하. 예. 김춘식이라는 사람을 빨리 조명을 해야 되는데 참 네. 답답합니다. 예. 김춘식은 예술계에도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네. 김건희가 예술의 전당에서 각종 전시 기획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코바나 컨텐츠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한 첫 번째 행사가 바로 이 예술의 전쟁에서 벌어졌던 마크리브 에펠탑의 페인트공 사진전입니다. 이 행사가 2012년 3월에 있었는데 윤석열과 결혼을 하고 2달 뒤에 열렸던 행사였습니다. 이거 잡아준 사람이 김춘식입니다. 아이고야. 예. 당시 예술전당 이사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당시 2012년도에 그 이명박 정권인데. 예, 유인촌. 유인촌. 아이고. 현 문체부 장관이죠. 예. 김춘식과 유인촌이 어떤 관계인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유인춘 장관님이 좀 안 도와줬습니다. 윤천장 지난해도 지금 윤천장을 만나러 학배에 지금 나가. 아 오늘 안 나신 거예요? 아니요 오늘 아니고 내가 지금 만날 건 들을. 그러니까 유인촌 장관과 이미 김충식하고는 네. 오래전부터 관계가 있었던 사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네. 도대체. 자,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한덕수의 부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아, 최아영 화가라고는 씨입니다. 들었. 최아영 씨입니다. 제 딸하고 이름이 똑같네요. 예. 아, 그래요? 아, 참. 최아영 씨인데 이분이 네. 무속인이라는 소문이 있죠. 아, 박지원 네, 의원도 밝혔어요. 예. 그런데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무속인은 아니고 예. 점을 좀 잘 본다. 그러니까 주역과 명리학을 잘 공부를 해서 점을 잘 본다라고 주변에 소문이 나 있긴 한데 역술인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바뀌었네요. 예. 역술인에 가깝다. 예. 라는 역술을 게 공부해서. 있는데 네. 실제 이 사람의 직업은 화가입니다. 네. 네. 그 최은순과 사모임에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네. 저희 그건 김건희하고 또 연결되죠. 연결이 되죠. 그래서 저희가 열린검 TV가 실제로 제가 직접 예. 요 최혜영 씨하고 예. 한덕수하고
어떤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네. 한 식당에서 예. 밥을 먹고 있는 장면을 제가 직접 찍은 적이 있었어요. 오. 그 영상이 바로 이겁니다. 예. 자, 이 밥 한 끼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여기가 회원제로 운영되는 곳이 식당이에요. 네. 비싸겠어. 예약을 해야만이 또 한 몇 달 기다려야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라 몇 호텔에 달은 있는 기다려야 해요? 신라 호텔에 있는 꽤 유명한 이 식당인데 한 끼 기본이 30만 원입니다. 야, 1인당. 예.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저렇게 부인과 함께 식사를 했던 저 반대편에 있는 인물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이 최하영 씨는 서울대학교 응용미술과 67학번입니다. 서울대학교 응용미술학과 67학번. 김건희가 서울대 최고경영 전문 석사 EMBA 과정을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경영전문대학원. 네, 경영전문대학원. 근데 이 경영전문대학원에 회장이 있습니다. 모임 회장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원우 회장. 홍라이입니다. 아이고야. 홍라이 씨가 서울대학교 응용미술과를 나왔습니다. 즉, 이 최하영 씨와 같은 과. 학번은 63학번이니까 네. 아마 1년 정도는 같은 시기를 다녔거나 안 다녔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아, 홍라이가 63. 63학번. 63. 그리고 최하영 씨가 67학번. 그 외양을 보면은 훨씬 저기 홍라이 씨가 후배 같은데. 네. 예. 자, 문제는 김충식의 여동생이 있습니다. 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꽤 유명한 화백이었습니다. 아하. 그 사람 때문에 최은순이가 지인을 통해서 김충식을 소개받은 겁니다. 이유는 오. 자기의 딸, 예. 한 번 결혼에 실패하고 돌아온 자기의 딸에 대해서 그래도 미술 공부를 했던 사람이니까 예술계로 진로를 잡기 위해서 김건희. 예, 주변에 있는 지인들한테 수소문을 한 거죠. 그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사람이 김춘식이었었어요. 김춘식은 그때 나의 여동생이 예. 대한민국 최고의 화가다. 라고 하면서 접근을 한 겁니다. 네. 그때가 송파 문화원장 할 때인가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서로 이제 인맥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아하. 김춘식의 여동생이 바로 작고하신 김순지 화백입니다. 꽤 화백으로 유명한 미술계에서 꽤 유명한 힘을 작용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저희 열린감 TV가 취재를 하면 할수록 이 김충식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극우계하고도 많이 또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네. 개신교, 예. 통일교, 예. 각종 이단교, 또 미술 예술계, 정치계, 재계 두루두루 마당발입니다. 아, 충식이 형은 정말 발이 넓어. 네. 저는 그게 다 돈이 드는 일인데. 그게 다 그 고스란히 돈줄이 어디였을까? 김건희 일가한테 다 네. 적용이 됐을 거예요. 예. 자, 아직 저희 열린감 TV가 취재 중인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정확한 발언 내용은 아직은 비공개할 수밖에 없다는 점 이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잘 안 들리게 처리를 했고요. 김충식이 어떤 사람의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수요 넘칠 때 느끼나 홍라이 같은 거 많이 봤어요. 나이가 뭐 이쪽을 사겠다. 수요 넘칠 때 느끼나 홍라이 같은 거 많이 봤어요. 네, 들으셨죠? 네. 홍라이. 예. 홍라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홍라이 다 연결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재용 엄마. 네. 예. 자, 네. 현재 야당, 그러니까 민주당보다 이렇게 시간벌이를 해주면 결국 여권이 이길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결과를 보고 나서 뭐 최소 벌금이 100만 원이라도 받게 된다라면은 차기는 이재명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재집권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렇지도 않아요. 이들은 예. 민주당이 해도 상관없다예요. 그러나 이재명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된다. 예. 예. 그게 참 이상한데요. 자, 바로 미국 딸내미 후보를 내서 정권을 재창출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민주당 후보든 네. 국민의힘 후보이든 미국 딸내미 후보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또 민주당이 해도 이재명만 아니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유가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 네. 저희 열린권티비 주구장창 설명을 했던 것이 이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민중봉기. 그렇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과연? 네. 예. 그렇게 믿고 있어요. 네, 네, 네. 과거의 4.19 같은 그런 민중혁명은 일어날 수가 없다. 지금의 이제 많은 사람들은 특히 그 당시에 살았던 4.19 혹은부터 뭐 5.18 혹은 뭐 이런 어떤 역사를 거쳐왔던 사람들은 이미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기 때문에 지킬 게 많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젊은 세대가 나서줘야 되는데 젊은 세대들은 집회 문화에 익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예. 공연 문화에 좀 가깝다 보니까 집회하고는 좀 결이 다르다. 그래서 민중보기하고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다는 거죠. 음. 결국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거는 정치적으로 풀 수밖에 없다. 네. 그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다. 법률가족 사고에 그렇죠. 빠져 네. 있는 민주당이 제도권 안에서나 투쟁할 수 예. 있지 그렇죠. 비제도권 내에서의 네. 투쟁, 그 말하자면은 선을 넘는 혁명적 상황에는 쪽도 못 쓸 것이다. 그렇죠.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없을 그렇죠. 것이다. 그걸 믿고 있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네. 인물이 바로 한덕수입니다. 음. 그런데 한덕수가 아까 말씀드린 권력 지향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딱 통법을 굴려봅니다. 예. 어디가 힘이 셀까? 음. 한덕수가 지금 제일 믿고 있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의힘? 용산? 아니요. 어딜까요? 미국. 맞습니다. 어우, 정확히 하시네요. 미국을 믿고 있습니다. 예. 미국에서 트럼프가 결국은 개입을 할 거다. 바이든이 전화까지 해요. 네. 전화까지 해가지고 저렇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합니다. 한미동맹 변함없다. 이거 딱 전화 받는 순간 오케이 나는 미국으로 간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덕수야 너 마음대로 해봐 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덕수는 미국 믿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과 같아가지고 미국 말 잘 안 듣거든요. 전자권 달라고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재명 별로 안 좋아하는 아니, 미국 근데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전자권 달라고 할 수 있나? 네. 전자권을 안 그렇죠. 받아서 우리가 그나마 예, 일어났던 그 뜻, 네. 뭐 무슨 블랙팀 이들의 망동을 막을 수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어쨌든 네. 이번에 12월 3일 날 이 계엄 상태가 벌어지고 나서 미국도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 자식이 우리가 시킨 대로만 할 줄 알았는데 또라이 짓을 했거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윤석열만 날리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딱 윤석열만 날리고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세력, 그게 보수 세력이 됐던 민주당 세력이 됐던 간에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세력만 부추겨갖고 다시 미국 우호 기득권 세력이 재집권할 수 있도록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 기득권 세력, 즉 보수를 참칭하는 기득권 구구 세력들은 앞으로 계속 미국을 향해서 뭔가 시그널을 줄 겁니다. 일본도 같은 그렇죠. 스탠스를 네. 취하겠네요. 그래서 그들은 바이든 민주당 정부든 간에 트럼프 공화당 정부든 간에 모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미우호재단 많이 들어보셨죠? 네. 같은 곳을 통해서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는데 지난 열린광TV에서 보도했던 김충식을 찾아왔던 우현이 한미동맹 친선협회 회장이 있습니다. 관련된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SM그룹 아직 모른다. 우여사라고 지금 그 상당히 나 가봤어요 그 회사. 산업은행 바로 앞에 있더라고. 산업은행. 그냥 고생 많이 했어. 엄청나게 했어. 그 회사를 가보니까 엄청나더라고. 근데 그 우여사라고 이제 그분이 이제 여기 왔다 가셨는데 그 스님이 저를 소개했어요. 대단하더라고 가보니. 그녀의 이름은 우현의. 바로 SM그룹의 우호연 회장의 친여동생이다. 우호연 회장은 민간인의 신분으로 군장성 군복을 입고 군사회를 해서 논란이 됐던 인물인데 여동생 우현희 씨는 현재 한미동맹 친선협회 회장을 맡고 있었다. SM그룹을 좀 잘 조명을 하셔야 됩니다. SM 네.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예. 잘 그 지켜봐야 되는데 그 SM 그룹의 우호연 회장의 이제 여동생이 바로 우현이 한미동맹 친선협회장입니다. 이 사람이 자주 김충식을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현 씨는요 네. 민간인이잖아요. 근데 군 장성과 함께 군대 사회를 받아가지고 오호. 논란이 시끄러웠죠, 그때. 논란이 예. 됐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군 출신도 아닌데 계속해서 미군 혹은 미국과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네. 대통령에 당선됐잖아요. 예. 한국 인사 중에서 누구만 제일 먼저 초대했을 것 같습니까? 바로 우효연 회장을 초대했습니다. SM그룹에. 예. 예. 그만큼 이 우효연이라는 사람을 여러분들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을 미국이 그동안 밀어준 이유는 한일 관계 개선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역대 대통령보다도 윤석열이가 한일 관계를 지들 입장에서 보면 잘 개선을 해왔다고 판단을 한 네. 겁니다. 즉 미국은 일본을 위해서 한국의 대통령이 윤석열이 되기를 바랬던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썰을 하나씩 풀 텐데 미국은 중국이 계속 커지는 거를 원할까요? 반대할까요? 반대하죠. 당연히 지금. 반대겠죠. 예. 자, 일본은 언젠가는 뭐 망한다, 침몰한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예. 가라앉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왔잖아요. 네. 미국도 그런 얘기를 듣고 있어요.
미국의 여러 지리학자들을 통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리적으로 일본이란 땅은 점점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일본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대륙으로 진출해야 되죠. 예. 그들의 꿈이 바로 대동아 공영입니다. 한반도가 교두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 역할만 한반도의 대통령이 잘 해준다라면 네. 그거를 용납해줄 정권이 나타난다라면 미국과 일본이 입장에서는 좋겠죠. 한국에 그런 정권이 나타난다면 만약에 대만전이 일어난다. 중국하고. 그래서 중국과 한판 붙는다. 한미일 뭐 공조를 통해 가지고 중국을 좀 약화시킨다. 그러면 그 자위대가 자연스럽게 한국에 들어와서 중국의 일부 땅까지도 자신들 땅으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꿈꾸고 있다라는 게 일본과 미국의 입장이라는 궁극제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들려왔었거든요. 윤석열은 그래서 영구 집권을 꿈꿨다는 얘기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구 집권하지 못하면 도저히 해서는 안 될 그런 범죄들을 마구잡이로 저질러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정권 재창출을 못한다면은 예. 감옥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가 저 감옥 가냐 여기저기 물어본 거예요. 네. 네. 자 그런데 지금 그의 가족들을 보자고요. 골프 추상입니다. 저희 열린감 TV가 지난 월요 보도를 통해서 특정 보도를 했는데 다시 보시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찍은 영상인데 예. 12월 14일 윤석열이가 탄핵안이 가결됐을 때도 골프를 쳤습니다. 그만큼 한가로운 거예요. 뭐 나라꼴을 이꼴 만들고 그렇죠. 정말 참 네. 여유롭게 그러니까 예. 저들은 절대 탄핵 안 당한다. 네. 헌재에서 절대 통과 안 된다. 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매우 한가롭죠. 자, 여권은 도로 윤회권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여야 정쟁으로 몰고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수사기관은 이 눈치 저 눈치 보느라고 체포는커녕 네. 증거 인멸을 하고도 남을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시간 벌기를 계속 해주고 있는 겁니다. 법리 싸움으로 가면은 지리한 공방전이라든가 이념 전쟁으로 자신들이 계획한 대로 더 혼란스러운 상황을 연출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더 혼란스러워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엄할 수밖에 없어요. 2차, 그렇죠. 3차 계엄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놓자는 얘기가 조기에 체포 구속시키지 않으면은 이 싸움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라고 여러 번 설명을 그렇죠. 했어요. 그렇죠. 속도전이 중요한. 그러니까 지금 예. 이렇게 3차 소환까지 공수처가 이제 허용을 해주고 3차 소환에도 불응하면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대책이 있나요? 3차 소환 불응하면은 사실 무조건 체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힘을 싣는 예, 동력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전국민적인 지지나. 예. 4차, 5차보다도 안 나와도 네. 체포 안 하는 수가 있습니다. 허모 씨라고 그러니까요. 그런 사례가 네. 있어요. 예. 예. 우리나라가 계속 이렇게 국내 정세가 어지러워지고 혼란스러워지면 미국 입장에서는 작게 5074를 동원할 수도 있습니다. 최소 한 달 이내에 최소 희생으로 전쟁을 끝내겠다는 공세적 개념입니다. 먼저 개전 초기부터 각종 미사일과 정밀유도 폭탄 등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군기지 등 천여 개 이상의 목표물을 정밀 타격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저희 열린감TV에서 주구장창 주장했던 의혹이 있습니다. 12월 3일 날 계엄은 전초전에 불과하다. 그거 하나로 뭔가를 정리할 생각은 애시당초 이들의 머릿속에는 없었다. 계엄과 동시에 전쟁을 일으켜서 통일을 꿈꿔왔다. 처음에는 북을 자극해서 국지전을 먼저 일으킨 후에 계엄을 하려고 했을 것인데 네. 그런데 우리한테 작전권이 없잖아요. 미국이 이걸 눈치를 깐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허락을 안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초반에는 바이든이 윤 대통령하고 사이가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이 그럼 한번 해봐 라고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세계 정세가 한반도한테 신경을 쓸 겨를이 없는
정세로 흘러가 그렇죠. 버린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네. 벌어졌고 예, 팔레스타인. 중동에서도 예. 예. 자, 일단 2022년 2월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합니다. 얼마가 서로 치받다가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젤렌스키가 질질 끄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가 계속 도발을 감행해갖고 러시아를 결국 장기전으로 이어졌고요. 지금까지 무려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또 그런 와중에 작년 10월에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또 공격을 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거죠. 이스라엘이 미국과 상의도 없이 대규모 침공을 감행한 겁니다. 가자지구 분쟁 이후에 9년 만에 네. 발발한 이스라엘 하마스 간 전면전이 터져버린 것이죠. 미국 입장에서는 똥줄 타죠. 바이든이 계속 거기에 신경을 써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이 바이든 만나서 계속 졸른 거예요. 나 한번 북이랑 붙을 테니까 좀 도와줘. 근데 바이든이 쌩까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냥 지읒된 거죠.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이가 먼저 도발을 해가지고 북한이 도발하면 반격하면은 그럼 미군도 어쩔 수 없이 개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미국이 빨려 들어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네. 미국 허락 없이 그냥 질러대려고 했던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대로 미국만 믿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시기를 계속 주요를 해왔습니다. 지난 네, 네. 여름 휴가 때 다 모인 겁니다. 저도해. 싹 다 모여가지고 대책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굿 아이디어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바탕 웃고 술 파티를 벌였대요. 그 주변에서 경비를 섰던 해병대 1사단 근무자들이 전역을 해서 저희 열린검TV로 제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요? 당시 네. 웃음소리, 술파티 이런 소리가 되게 컸고 예. 네. 뭐 무슨 뭐 작전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렸다는 얘기도 합니다. 아, 이게 2023년 여름이 아니라 2024년 여름. 그때 예. 그들이 세운 계획이 국지전을 유발했을 것이다. 국지전 네. 유발 계획을 세웠을 것이다. 그때 작전에 능한 놈한테 맡기자. 그러려면 현역보다도 똘똘한 예비역 중에서 작전통으로 알려진 놈을 찾아라. 김용현 라인이잖아요. 노상원.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순서상은 국지전을 유발을 해서 북의 소행으로 꾸미는 것이 먼저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계엄. 그런데 상황이 여의치 않게 돌아가 버린 것이죠. 계엄 먼저 하고 계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일부 요원들을 HID 요원들을 동원해서 암살 제거할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먼저 미군을. 그렇죠. 북의 소행으로 보이게 하고 싶었던 그럼 겁니다. 미군이 당연히 나서지.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그 계획도 지금은 현재는 틀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이유는 영관급 실무자들이 직접 총 쏠 사람들이잖아요. 네. 네. 장군들이 총 안 쏘잖아요. 예. 영관급 실무자들이 반대를 하기 시작을 했고 굉장히 등을 돌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 입장에서는 항명을 한 거죠. 그렇죠. 자, 미국이 눈치를 깠습니다. 12월 3일 날 딱 사건이 터지자 제가 국회로 달려가면서 생방송을 했었는데 네. 동부전선을 지키는 3군단 네. 예하 예. 부대원들에게 애타게 제가 호소했습니다. 네. 그때 많은 제보가 왔었고 12월 3일 오전에 제가 최혁진 부원장님하고 국회에 들어가서 브리핑했을 때 네. 동부전선 3군단 네. 그다음에 NLL 예. 그쪽에 포병 구대대 거기를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나왔는데 어. 저녁에 그런 일이 터진 거예요. 아하. 그래서 우리도 몰랐어요. 그렇게 예. 시급하게 일어날 줄 몰랐는데 동부전선을 지키는 3군단 예하 부대원들에게 제가 애타게 호소를 했었는데 이상한 명령이 내려오면은 따르지 말라라고 제가 말씀을 했었습니다. 특히 계엄 당시에 유일하게 계엄군이 양구군청에 그렇죠. 총을 들고 난입을 했어요. 네. 그 부대가 바로 3군단 예하 부대 21사대입니다. 심지어 그 계엄사령관이 그 임명되기도 전에 장악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제보자는 서해 NNL 예. 해병 9포병대대도 위험하다고 말을 했었는데 그 제보자가 바로 9포병대대원 중에 한 명입니다. 너무 인원이 많으니까 누군지 특정은 못할 건데요. 네. 그 네. 제보자의 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LL 북한 4군단 예하 33사단 26, 27, 155, 156, 157 5개 해안포연대가 강령군 앞쪽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김정은이 찾아간 원래도 방어대는 장상호 쪽에 있는데 백령도 코앞입니다. 그곳 뒤쪽으로도 28사단과 131, 132, 133 포병연대가 있습니다. 연평도 쪽으로는 24, 25, 121, 122, 123 포연대랑 26사단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지난 10월 31일에 북이 띄운 쓰레기 풍선을 우리 쪽에서 드론으로 격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드론이 북방 한계선을 아슬아슬하게 들락거렸거든요. 알다시피 지난 10월 11일에 저희 쪽 무인기가 평양까지 침투한 적이 있어서 북 입장에서는 이날 엄청나게 예민해졌을 겁니다. 김정은이 아주 조금만 오판했으면 큰일 날 뻔한 날이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수차례 앞서 말씀드린 북한 해안포연대에서 포사격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 해병 구포병대에서 응징 차원의 대응 훈련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미국 정보부대원들이 몇 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12.3 계엄 2일 전에 모두 사라졌던 적이 있었는데 계엄 실패하고 나서 12월 7일 저희 부대의 포사격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대기 지시가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예, 이렇습니다. 야. 계엄이 있기 이틀 전에 NLL 근방에 있었던 미군 작전부대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틀 전에 사라졌다는 겁니다. 아, 12월 3일 이틀 전에. 이틀 전에.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정보를 확인한 거네요. 그렇죠. 얘네가 사고 칠라간다는. 그러니까 미국이 남한의 자작 근무 눈치를 깐 거죠. 미군이 동시에 같이 근무하는 정보부대를 있는데 그걸 대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걸 미리 알고 미군을 빼돌린 거죠. 그러니 미국이 이제 계엄을 벌인 윤석열에 대해서는 이 친구 미쳤구나. 그렇죠. 이 윤석열이나 이 국민의힘 그 지금 지도부 애들은 얼마나 나쁜 놈들이냐면 옛날에 북풍 때도 그렇죠. 북한 애들한테 우리 타격하라 그린 거잖아요. 그럼 누가 죽어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죽는 건데 지금 똑같은 짓을 한 거잖아요. 그런 거 개치 않아요. 예, 지들은 그냥 장기판에 졸인 거예요. 우리 국군 사병들이. 그러니까 미군이 사살당하면은 미국은 결국 개입할 수밖에 없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유발되면은 계엄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그럼 그런 상황을 피하려고 미군은 얼른 빠진 거네요. 네. 근데 김정은이가 가만 보니까 윤석열 너 자꾸 우리 쪽으로 삐라 보낼래? 이거 보내지 마라고 했었는데 서서히 좀 느낌이 이상한 거였죠. 이게 미국이 도와주고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삐라가 한국에서 보내는 게 미국이 도와주고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얘기를 뭐 거기 듣긴 그 했어요. 미국 쪽에서 뭐 돈을 대주고 있다는 얘기. 탈북자 단체에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미국 국무부의 외곽 단체에 LED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LED라는 단체의 자금이 거기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도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미국이 도와주고 있었던 거예요. 북한에 삐라 보내는 거를. 네. 자, 그래서 처음에 그 이 삐라가 북한 쪽으로 왔을 때 김정은은 발끈했어요. 화가 났죠. 처음에는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다가 이놈들 우리 전쟁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눈치를 까기 시작한 거예요. 윤석열이 강경 발언을 하면서 북 내부 동요를 막기 위해서 대응을 하기는 했었는데 조금 이제 수상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다가 윤석열이가 확성기를 설치해버리네? 이거 확성기가 북한 입장에서 화나는 거거든요. 정말 김정은한테는 이거 진짜 인내의 한계에 오게 만드는 일이 확성기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수년 전에 우리 확성기 설치할 때 북에서 미국 보고 이거 타격한다. 맞아요. 미국이 나서서 가지고 우리 군으로 하여금 치우라고. 맞습니다. 그래 하게 한 적이 있었어요. 하긴 뭐 북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철저히 북한 쪽에서 보면 걔는 이제 성군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김정은이 군 전체를 관장을 하고 있는데 그 힘으로 서 있는데 확성기로 막 김정은을 욕을 하는데 그걸 안 쏜다? 그럼 쫌팽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휴전선에서 확성기를 설치를 해요. 그것도 남한군이, 우리나라 군이. 그거 미국이 가만 뒀다라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절대 확성기 설치 못합니다. 이게 처음엔 설치하게 해줬는데 나중에는 그 중단하라고 또 요구를 하긴 했어요. 요구는 했어요. 말은 했지만 그냥 하고 있습니다. 자, 겨우 이제 북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오물풍선으로 대응하는 거였었어요. 하지만 윤석열이 국지전 유발할 것이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북쪽이 이제 좀 겁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김정은 입장에서 뭔 짓을 했느냐. 자기 쪽으로 북방 한계선에 남한이 쳐들어오지 말라고 장벽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침이 목적이 아니고 북침당할까 봐 장벽을 설치했던 거예요. 침 방지를. 그러니까 북한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뒤에서 윤석열이 부추겨가지고 이거 문제 일으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다 눈치깐 거죠. 그런데 정세가 바뀌어서 미국이 이제 한반도 내에 전쟁 반대로 돌아섰는데 윤석열은 계속 멈추지 않고 폭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제 우리 말도 안 듣네라고 미국이 생각한 거죠. 자신들 통제에서 벗어났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미치 강황이 아니야? 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북한 방송이 온전치 못한 사람으로 윤석열을 검명했어요. 온전치 못한 사람. 전 세계가 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윤석열이 이제는 하다가 무인기까지 보내. 평양까지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따 보니까
뒤에 김용현이가 있는 거야. 그 김용현과 그 주변 인물들이 자꾸 윤석열을 부추긴다고 생각을 한 거죠.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은. 네. 그래서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담화를 발표합니다. 발표 내용이 딱 세 줄이었습니다. 핵 보유국의 주권이 미국 놈들이 길들인 잡종개들에 의해 침해당했다면 똥개들을 길러낸 주인이 책임져야 할 일이야. 아, 잡종계가 이제 윤석열이군요. 이거 굉장히 센 발언인데요. 한마디로 우리 핵 있어. 예. 미국 너네가 키운 똥개 간수 제대로 못하면 미국 너네 안방에다가 핵으로 불바다 만들어 줄 거야. 라는 얘기예요. 네. 미국 입장에서는 뭐지? 괜히 이거 불안한데? 우리 선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앞서 말한 미국이 처음에는 윤석열한테 그래 한번 붙어봐 했던 때랑 다르게 이제 슬슬 윤석열하고 선을 그으면서 쌩까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이든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완전히 차별화되게 나는 북한하고 친하게 지낼 거다. 라고 해서 미국 국민들에게 네. 나는 평화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이든하고 어떤 대립각을 세우려고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세계 네. 정세가 미국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김정은은 악에 받쳐가지고 미국 본토에 핵을 쏜다고 으름장을 놨던 거였는데 이제 바이든이 슬슬 발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무인기 보낸 놈 누구냐 하면서 색출하는 척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주한미군 사령부가. 그러다가 트럼프가 당선이 된 겁니다. 한 번도 전쟁할 것 같습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안 하죠. 노예요. 노. 예, 예. 우리 미국에 도움 안 돼. 오히려 미군 다 빼버릴 거야. 예. 한국 철수시킬 거야. 막 이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는 가만 보니까 내 친구 트럼프가 어라 또 됐네? 전쟁할 필요 없겠네? 그래 참자. 아이, 참는 자에게 복 있다. 네. 뭐 이러고 있는 중이에요. 네, 네. 네. 자, 윤석열 이제 빡치죠. 그냥 우리끼리 저질러 버려. 미군 몇 놈 죽이면 지들이 어쩔 건데 다 쓸어버려 한 거예요. 이 바보 같은 인간이 예. 아니 그런 작전을 미국이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우리 군이 그 공작으로 인민군인 체하면서 사살하면은 미국이 모를 것 같아요? 아니 지들 대통령실 도청까지 당한 주제에 뭐 그러니까요. 네. 자, 하지만 이들은 아직은 안 끝났다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대한민국의 예비역 장성들이 현역들과 촘촘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극우 보수 장성들 모임이 사조직으로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 네. 한덕수가 탄핵되면은 그 다음에 또 누가 이어서 할 것 같습니까? 바로 경제부총리 최상목 씨죠. 네. 이 사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아, 최상목은 굉장히 기회주의적이고 얍삽한 놈이고 사실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지만 윤석열 정부 때 그 민생정책 파탄 낸 인물이 저 인물이에요. 부자 감세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진두지휘했던 인물이고요. 네. 사실 뭐 한덕수보다 더 악랄한 놈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더 기회주의자이기 때문에 예. 네. 미국 입장에서는 또 땡큐거든요. 그러면 또 이 사람도 탄핵해야 돼요. 네. 이러다가 한 명 한 명에서 다 탄핵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강요 전체를 바꿔야 되는 일을 처음에 했었어야 됩니다. 예. 아예 처음에 회의가 없었지 않습니까? 내각 예. 회의가. 그거를 비밀로 해가지고 싹 다 날려버렸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쳐버린 거죠. 민주당이. 예, 기재부 관료들조차도 사실 뒤에서는 최상목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런 인물 때문에 기재부가 전 국민에게 욕을 먹는다. 통일교 들어보셨죠? 네. 통일교가 왜 통일교인지는 아십니까? 통일교. 네.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가 원래의 이들의 명칭입니다. 되게 신령이 붙습니까? 예. 예. 세계에 있는 기독교의 신령들을 다 네. 통일시킨다. 이게 이제 그들의 원래 명칭이었어요. 세계 기독교를 통일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었던 남북 겁니다. 통일이 아니라. 네. 예. 네. 그런데 통일교에서도 주장하는 한반도 남북 통일론이 있습니다. 이들은 평화적 통일과는 거리가 멉니다. 통일교 교리서에 원리 강론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 원리 강론에 따르면 통일교는 한국 전쟁을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아가서 공산주의의 최전선에 위치한 북한이 카인의 세력이다. 그래서 사탄의 세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통일교한테 있어서 북한은 점령을 해야 할 하나의 큰 산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통일교가 북한하고 또 근데 예전에 보면 교류도 많이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빌미가 있었는데 결국 그게 적화적으로 군사력으로 예. 누르자고 하는 것이 통일교의 기본 방침. 예. 목적이었던 겁니다. 네. 김충식이라는 사람이 통일교의 총책임자라는 방송을 저희 열린검TV에서 했었잖아요. 그 뭐 또 교회 장로라고 하더니 통일교의 핵심 네. 인사로. 그 얘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목소리가 우리가 그렇게 항상 네. 주목하고 네. 만나고 싶어서 안달인 네. 추식이 형이에요? 네, 김충식 씨의 목소리입니다. 추식이 형이 자기 입으로 다 얘기하네? 네, 무선명하고 친하다. 그 대통령께서 고향 일본이네. 일본 가게 된다. 이거는 지금 근무기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일본을 가. 그 외교 통사부 장관 연락해 주더라고. 그리고 장관한테 가니까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냐고. 일본 대사한테도 바로 일본 대사한테 직접 연락을 일본 민단 단장하고 가니까 내가 대기하고 있더라고. 그러시구나. 참 대단하시. 어떻게 또 문성민 총재님하고도 잘. 나하고 가깝죠. 가깝습니까? 문성민 총재님하고요? 그 땅도 좋은 거 있어요. 그래요? 김충식이라는 인물이 이런 정도의 인물입니다. 네. 네. 그 지난 대선에 일본 통일교가 윤석열 대선 자금으로 유입됐다는 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네, 네. 그 역할을 혹시 김충식이 한 것이 아닌가라고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합니다. 그 미국의 국가정보위원회라고 있습니다. NIC. 네. 거기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내년 2025년에 대한 전망 보고서에 남북한이 단일 국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북한의 핵폐기 문제는 불확실하게 남아 있겠지만은 연방 형태로 통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연방 형태면 이게 흡수 통일도 아니고 뭐 전쟁이 벌어져서 그렇죠. 한쪽이 이기는 그 그렇죠. 통일도 아니고 네. 네. 뭐 양 체제가 합의에 의해서 네. 공존하면서 그러면서 뭐 미국 연방처럼 그렇게 간다는 거 그러니까 아니겠어요? 시기상으로 보면 2025년도에 남북한에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많은 역사학자들 그리고 경제학자들, 군사 전문가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다른 맥락이지만 천공 스승님도 자, 바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 네. 역술인들조차도 예. 내년에 뭔가 변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예. 대한민국의 역술인, 철학자, 미래학자 대부분이 2025년에 통일이 된다라고 믿고도 있습니다. 지난주 저희 공천연설 전에 백도사도 말을 했었죠. 2025년 내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북으로 통일을 위한 기차를 보낸다. 그때 내리는 눈은 아름다울 것이다. 이런 네. 말도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윤석열은 자신이 이러한 미래학자, 역술인들, 무당들, 주술가들의 말을 믿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김건희가 이 2025년 통일론을 신봉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자신 부부가 통일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확고하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년에도 대통령을 해야 할 텐데. 네. 그러니까 김충식을 일본 밀정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대선에 통일교 및 극우 개신교를 귀합을 해서 조직표를 모아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김충식은 일본의 자유대를 한반도에 입성시키기 위해서 오랫동안 DMZ의 8,000평 땅 사업을 추진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그 옆에 또 수변공원에 30만 평도 불어받고 그것도 조성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충식은 보수 친일 한미우호재단 등하고도 관여가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거에 전두환이가 12.12 사태 때 과거 계엄을 직접 실행했던 네. 군 장성 출신들과 함께 했었잖아요. 하나회. 예. 그 장성들과 김충식이가 오랫동안 교류를 이야, 하나회하고요. 우리 충식이 형의 그 마당 정말? 발언 정말. 예. 그 중에 한 명의 장군에게 저희 취재팀이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네. 김충식을 아내냐고 물어봤습니다. 예.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정성기우 장군님이시죠? 네네. 예, 저는 탐사저널온의 서정필 기자라고 합니다. 혹시 그 김충식 선생님을 아시는지 해서요? 알긴 아는데요. 네네. 왜요? 예, 저희가 좀 취재를 하고 있는데, 취재요? 네. 예, 김충식 선생님이 그 2015년 말에 그 전쟁기념관에서 그 DMZ 스토리전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거 관련, 저같이 일을 했죠. 2015년도에. 그때 그 장군님께서 도움 주셨다고 들어서 그게 사실인지 좀 확인을 하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네. 그 장군님께서 도움을 주셨는지만 좀 확인을 하려고요. 그게 맞는지만. 네네. 아니 뭐 도움을 주고 안 주고 같이 전시 미술 전시도 하는데 네네네. 내가 그 전쟁 기념관은 내 후배가 이사장도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예. 저건데 뭐 그렇게 큰 도움을 주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자, 도움을 줬다는 얘기네. 알고 예. 있죠? 예. 분명히 저 정성길
준장하고 김춘식 씨하고는 알고 지내는 사이가 맞습니다. 예. 자, 이야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기로 하고요. 노성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노성원 씨는 정치군인이잖아요. 이번 계엄의 비선 라인, 예. 비선 군인들 오비라인 주축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계엄을 획책했다. 관련된 작전을 짰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노성원이 기획수사 2단을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제 작전을 짰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성추문 이후에 권력 지향형으로 변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네. 그 군을 불명예 전역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불만이 많겠습니까? 아마 그런 인식인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백이 있고 네. 진짜 군에서 무시할 수 없는 권력을 쥐었다면은 내가 이 꼴을 당하진 않았을 것이다. 그렇죠. 예. 이 사람이 또 뭐 무당이다, 뭐 아기보살이다 이런 말도 돌고 있지 않습니까? 허거보살. 예,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아기보살로 알려진 무당의 일을 봐주는 사제관계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아기 보살이군요. 즉 노상원의 입장에서는 그들 무속인이 관련된 얘기로 들어보면 신딸이었다라는 겁니다. 신딸이라는 것은 신을 받은 무당 밑에서 일을 봐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추후에 자신이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별도의 신당을 차릴 때까지 부르는 호칭이 신딸이라고 합니다. 입봉은 안 했구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노상원은 실제 아기 보살로부터 명리학 등을 배워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 스스로의 점괘에 대한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멀리 군산까지 가서 신내림을 받은 비단 아씨한테 이런저런 조언을 구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김유영 연이가 잘 돼야 자기도 대통령실에 들어갈 수 있다. 배신할 상이냐. 그리고 탄핵될 것 같은데 윤석열이 탄핵 안 된다. 우리가 따로 준비하는 게 있다. 철저히 준비했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즉 내란을 성공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즉 1차로 끝나는 게 아니고 2차, 3차도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어릴 적부터 뭐 사주, 주역, 명리에 심취되어 있었다고 하고요. 현역 시절에 영광급 시절에 자신 방을 따로 만들어 놓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영광급들이 자신 방을 따로 만들 수가 없거든요. 만들어 놓고 거기 자기 방 앞에다가 그 대대 정보사령관실인데 소령 때예요. 작전과장 그 실인데 거기다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수암 선생실이라고 붙여놨답니다. 자기의 호를 수암이라고 해놓고 수암 선생실이라고 이렇게 적어놨답니다. 자, 문제는 이 사람이 개명을 했어요. 개명을 했는데요. 노용래였어요, 이름이. 원래 그 소령에서 중령으로 넘어가면서 개명을 했다고 합니다. 개명 전 이름은 노용래예요. 군 관계자들은 모두 노장군을 노상원 장군이라고 개명 후 이름을 부르지는 않고 있고요. 노용래 장군으로 통칭해서 과거 이름을 불러오고 있다고 합니다. 김영원과 함께 근무했던 이 노상원이 꾸민 일이잖아요. 알려지고 있는 일들이 부품 공작이라든가 NLL에서의 어떤 뭐 도발을 유도하라라든가 서해 백령도 뭐 북한의 오물을 격추하라라든가 연평도 등 서해 5도의 일대의 북한의 포격을 유도해서 반격을 해서 국지전을 일으키자라든가 이런 작전들을 잘 짜는 사람으로 알려졌다는 거죠. 자, 제가 계엄 터지자마자 서해 해병대 쪽도 주시를 해달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방위적으로 터뜨릴 수 있는 데서 다 터뜨려 버리자고 했던 건데 원래는 계엄하고 2차, 3차 국지전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무자, 그 영광급, 아까 말씀드린 대대장급들이 안 움직인 겁니다. 항명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급하게 국회에서 가결을 시켜도 탄핵 발의 전까지 2주간의 시간을 벌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왔던 그 2주간의 시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긴박했는지. 그게 군 내부에서는 엄청나게 긴박하게 들어간 겁니다. 이 노상원이 저도 알아보니까 무서운 사람이래요. 저 사람이 뭐 육사 수석이라 그랬잖아요. 공작 정치의 대한민국 최고의 달인 중에 하나랍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2주간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시기였는데 우리 일반인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게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김효연이가 자살시됐던 겁니다. 안 되니까. 자, 노상원은 2018년 육군정보학교장 시절 때 교육생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 해임됐던 겁니다. 진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이 됐었어요. 이 사람은 이때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였잖아요. 좌파 정권이 찍어내기 때문에 자기가 군에서 쫓겨났다고 믿고 있답니다. 그래서 한을 품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소령 때 정보병과로 이제 보병에서 정과를 했습니다. 원래 보병 전과였는데 정보 전과로 바꾼 거죠. 왜냐하면 전방 나가고 고생해야 되거든. 그럼 장군 되기 더 어려워. 근데 그 후에 국정원, 뭐 정보사 사령관,
사령부 이런 쪽에 이제 정부 작전통으로 알려진 인물이고 김영헌 전 국방부 장관하고도 또 이번에 같이 계엄을 주도 조력하는 문상호 전 작전사령관하고도 정보사령관하고도 같이 근무를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모두 육사 출신이죠. 그는 극우 군 출신 장성들과 사모임 활동을 활발하게 해왔다고 합니다. 정보사 사령관 시절에 현역으로 그런 또 사모임에도 참석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군 사모임은 일본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온 성우의 멤버들이 대다수인 겁니다. 별도의 친목 모임을 만들어서 자주 만나오기도 했었는데 소규모 그룹으로 1979년에 12.12 당시에 전두환은 하나회를 통해서 반란을 일으켰었습니까? 그때 박정희가 10월 26일 날 죽고 나서 계엄이 선포되었는데 계엄군에 요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회 소속이었습니다. 그들이 군사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회를 93년도에 김영삼 씨가 싹 날렸죠. 네, 숙청했다. 숙군했죠. 네, 그렇게 알려져 있죠. 군내 현역 장성들 중에서 하나회 대부분이 그 당시 옷을 다 벗었습니다. 그 후로 31년간 2024년 12월 3일까지는 군에 의한 구테타 시도라든가 계엄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김영삼 때 수청된 장군들이 모두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집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성우에 가서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또 뭐 그러고 있지 수청당했다라는 게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시 수청당에서 불명예로 군을 떠난 장군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다시 벼르고 벼르겠죠. 언젠가는 다시 우리는 우리들의 부활하리라. 그렇죠. 우리들의 세상이 올 것이다. 믿고 지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그리고 때가 왔다. 네. 이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자가 그나마 따끈따끈하게 전역을 해서 자신들과 함께 어떤 모종의 음모를 꾸몄다라면 그 적임자가 노상원일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 사람부터 시작이 됩니다. 권도엽 씨인데요. 이 사람은 군 출신은 아니에요. 김앤장 고문이었습니다. 아까 한덕수가 김앤장 고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명박 정권 당시에 전직 국토해양부 장관이었던 사람인데요. 서울대 출신이고 윤석열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한 자리 한번 다시 해보려고 끊임없이 군 전역 출신자들과 만나왔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성길 장군. 아까 우리 서동필 기자가 통화를 해서 김충식을 아느냐고 물어봤던 사람입니다. 그 장로네 또 교회. 10월 26일 12.6 사태 때 또 12.12 사태 때 당시에 하나회 소속이었습니다. 34단 대대장이었습니다. 12.12 당시에 박희모 34단장과 함께 전두환 쪽에 붙어 먹었던 인간입니다. 그 당시에 충정훈련이라는 것을 참여를 했던 실무자였고 삼청교육대 들어보셨죠? 34단 훈련 담당자였습니다. 아이고 그 인권 침해의 전당이었던 삼청교육대에서 교관으로 계셨구만. 미8군 한국군 지원단장을 끝으로 전역을 했는데 이 사람이 현재 선한목자교회의 장로라고 하는데 이 선한목자교회가 극우교회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사단법인 한미자유안보정책센터 한미자유안보정책센터의 사무총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훗날을 도모하면서 저렇게 계속 뿌리를 내려가고 있었던 거네요, 이 사람들. 그다음 유효일 장군이라고 있어요. 유효일 장군. 유효일 장군은 국방부 차관까지 했던 사람인데요. 1980년에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진압군 대대장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인간이 훗날에 국방부 차관까지 하고요. 이 당시에 이 24단 63년대가 이 사람은 62년대 3대 대장이었는데 63년대가 사살 3명, 포로 20명을 기록했던 그런 부대이기도 합니다. 50 시절에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을 했었고요. 학원 녹화 사업을 관여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그 성우의 멤버입니다. 1997년도에 스스로 군복을 벗었는데 바로 하나회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김무웅 장군이라고 있습니다. 김무웅 장군. 여기 보시면 하나회입니다. 육사 20기고요. 소장 출신입니다. 제3야전군 부사령관을 역임했고 25사단장을 역임했습니다. 한미연합세에도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하나회 멤버로 수청당한 인물입니다. 이들 모두가 김충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증거 하나를 공개하겠습니다. 2016년 박근혜 정권 당시에 10월 19일 날 정성길 장군을 만납니다. 김충식이가. 이게 김충식의 달력입니다. 여기 보시면
10월 19일 정성길 장군 만남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들 모임에 가장 쌩쌩한 멤버가 있습니다. 네. 그가 누구냐면 노상원입니다. 노상원도 있어요. 예. 노상원이가 예비역 장성 모임 그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대수장이라는 멤버란 소리가 좀 이렇게 어느 몇몇 언론에 나왔었는데요.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2024년 올해 2월 초에 요 대수장에 전화를 해가지고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회원으로 가입을 하겠다고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노 씨가 대수장의 계엄 관련 부정 선거를 공부했다고 막 나오고 있잖아요. 예. 다 사실 무근입니다. 그러니까 대수장에 가입하려고 뭔가 쇼를 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성우의 멤버입니다. 이 사람이 소령에서 중령 진급 당시에 이름을 바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노용래에서 노상원으로. 개명한 이유는 장군을 달 수 없는 이름이기 때문에 노용래가 장군을 달 수 있는 노상원의 이름을 달았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그 증거를 공개합니다. 지난 2016년에 박근혜 정부 당시에 김충식은 DMZ 땅에 대한 작업을 위한 유장 전술로 베들리니스트 사이드 갤러리 DMZ 스토리전이란 거를 주최해서 행사를 진행했다라고 열린공감TV에서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한 사람들은 별도의 모임이 있었던 걸로 같습니다. 그들이 김충식에게 모두 후원금을 냅니다. 당시 후원금 봉투를 공개합니다. 짜잔. 아이고야. 여기 보시면 노용래 장군인데 노용래 장군. 권도엽 장관, 남성길 장군, 노영래 장군, 유효일 장군, 김무웅 장군 다 있죠. 네. 와, 한 패거리였네요. 이게 다. 이렇게 후원금을 보냈던 겁니다. 이거 저희 열린공감TV가 단독으로 현재 공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옆에 좀 이상한 책자가 하나 있어요. 그렇죠? 네.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책자가 있는데요. 알다시피 대한민국 헌법은 저 책자보다 더 두껍습니다. 매우 두꺼워요. 헌법은. 그런데 보시면 조그만 소책자로 되어 있고 아주 얇습니다. 저 책자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헌법재판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부 계엄 관련 헌법입니다. 계엄 관련한. 여기 보시면 딱 접혀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이 접혀진 부분만 봤는데 다 계엄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네. 싹 다. 2016년 당시에 김충식은 이들과 2017년에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걸로 보입니다. 계엄령 하려고 2017년 초에 그때 계엄령 하려고 막 얘기 나왔잖아요. 그렇죠. 조현천이가 누구 도망가고 막 했잖아요. 이들과 함께 다 했던 겁니다. 한두 명이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추정이 돼요. 요번에도 오비들이 움직인 것처럼 그때도 하나의 구 멤버들을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노상원이가 공부한 곳은 여기서 이걸로 공부한 거예요. 이게 문재인 정부는 이미 뭐 국민들의 엄청난 지지도 받았고 그랬으니 당시 뭐 무슨 쿠데타나 친이 쿠데타나 뭐 무슨 내란을 획책할 시기가 아니었죠. 그 2017년 1월 2월 아직 그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처분이 나기 전 박근혜 때 쟤네들이 저런 걸 공부하다가 헌법에 적혀 있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 관련된 얘기, 계엄을 선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국회의 역할 뭐 이런 것들 다 있는 헌법 제21조를 제대로 다 이들이 달달달 헌법 78조부터 81조까지 달달달 외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준비를 한 거죠. 이 친구들은 틀림없이 12월 3일 내란 그게 성공할 것이다라고 믿는 것도 믿는 거지만은 실패했을 경우 플랜 B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미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고 어쩌면 지금도 그들의 시나리오는 진행 중인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지금 안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굉장히 지금도 위험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 당시만 하더라도 이들은 김충식한테 꾸준히 계속 돈을 보내고 있었어요. 엄청난 돈을 보냈습니다. 이 보시면 다 통일 자금입니다. 통일을 위한 자금으로 죄다들 보냅니다. 통일. 엄청난 돈들을 보냈어요. 대표 노영래 해가지고 또 별도로 노영래 장군은 또 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김충식이라는 인물을 잡지 않으면 절대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자꾸 의심이 든 게 뭐였냐면요. 노상원 정도 정보사령관 정도 한 사람 되잖아요. 그럼 불명예 제대로 해도 쓰는 데가 많아요. 저 사람 가지고 있는 인맥과 정보력이 어마어마한데. 근데 생계가 어려워서 점집에 가서 살고 있었다? 그게 정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대전에서 오리 농장하고 또 그 뱀을 풀어가지고 닭이 그 뱀을 쪼아먹게 하는 그런 농사도 하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점집도 네. 돈 세탁의 창구였을 가능성도 있어요. 저런 자금들, 계엄에 필요한 그럴 수 있죠. 자금들, 네. 공작을 하기 위한 자금들이 점집의 사람들이 뭐 고급 세단도 출입했다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네. 돈다발 주고 그거 챙겨서 조직 만들고. 뭐 점집까지 아니고 네네. 점집은 아니더라도 교회도요. 네. 헌금함에 돈이 들어가는 순간 블랙홀이에요. 네. 돈 그래서, 세탁이 아주 네. 좋은 예. 어떤 구멍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고 네. 계속 진행 중이다라고 예.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러한 이들의 작전을 예. 몇몇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까지 알 정도면 네. 굉장히 많이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그렇죠. 중에 한 명이 바로 천공입니다. 천공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천공의 입장에서는 곧 다시 윤석열의 시대가 돌아온다. 네. 예. 얘기한 것이 언제냐? 내년 3월입니다. 내년 3월까지만 버티면 다시 윤석열의 시대가 온다. 그 라고 믿고 3월이면 있는 이제 거예요. 헌법재판소의 심판 예. 결과가 나올 나오는. 시점으로 이제 추정되는 시기죠. 그렇죠. 예, 그때 네. 아. 자기들이 이긴다. 네. 정영식이가 6명이 가운데서 한 표만 반대표 던져도 예. 그러면 탄핵은 기각이 되는 거죠.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네. 김건희는 여전히 어딘가에서 끊임없이 어디를 향해서 살을 날리고 있답니다. 계속 주문을 예. 외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음. 자, 끝으로 한 말씀 하시죠. 정말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네. 대한민국이 이 지경까지 추락한 줄은 몰랐는데 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그 네, 저쪽 이상한 당 국민의힘이 예, 예. 아니라 국민의 뜨거운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과 또한 공력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 역술의 악한 영들을 몰아낼 수 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본장님. 이게 이제 우리가 빙산을 보면 물 밑에 더 큰 본체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박근혜 탄핵 때도 그렇고 수면 위에 올라온 몇몇만 날리고 이거 놓친 거거든요. 얘는 계속 몸집을 키우면서 다시 시도를 한 거잖아요. 근데 요번에도 보면은 딱 분위기가 여차하면 윤석열 하나 날리고 이거 본체는 보존해 가서 다음을 또 도모하려고 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봐서 네. 저는 이번에는 뿌리까지 잘 파헤쳐가지고 네. 그래야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영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뿌리치다 네. 뽑으려면은 네. 국민의힘도 다 혁파를 해야 되고요. 맞습니다. 예. 우리 기득권 사회 기회주의 친일 친미로 배불리는 매국노들 네. 다 혁파를 해야 되고요. 또 이 정관계에 개입돼 있는 예. 이런 역술, 무속 이 잔재들을 다 끌어내야 하고 이 정말 제조 산화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혹시 주변에 현재 현역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혹시 그 영관급, 유관급 장교들이 있다라면 설득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인이 현재 현역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대한민국을 살린다라는 마음으로 저희 열린검TV로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몇 분이 제보를 해오고 계시는데 저희가 크로스 체크도 해야 하고 좀 더 면밀히 들여다봐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NNL 지역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군 장병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희 고정 댓글에 제보 메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은 네. 그냥 말로만 하지 마시고 예. 좀 증빙 자료까지 더해주시면 너무너무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죠. 이게 나라를 구하는 일이고. 예, 예. 구글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구글에서 구글로. 네. 그러면은 잘 잡히기가 잡히니까. 힘들어요. 그렇죠. 예, 저희가 예. 구글 메일이니까 네. 구글 네. 메일로 해서 보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끝!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 권력, 자본 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05-704-387412 국민은행 787201-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 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